안녕하십니까? 2024년 1월 30일 화요일 인도네시아 헤드라인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선거법까지 바꿔가며 자기 아들을 부통령 후보에 출마시켜 비난받는 조코위 대통령이 자신도 정치인이라며 특정 후보를 위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말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24일 조코위 대통령은 대통령도 정치인 자격으로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있다며 선거를 위해 권력을 사용하지만 않으면 모든 것이 허용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누구를 지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재임 중인 조코위 대통령은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지만 인도네시아 헌법에 따라 세 번째 임기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정치 왕조를 구축하려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그의 아들 기브란 라카부밍 라카가 부통령 후보로 선출된 뒤 헌법재판소가 선거 연령 제한 원칙을 완화하면서 더욱 커졌습니다. 특히 조코위 대통령은 최근에 기브란을 러닝메이트로 한 프라보어 수비안토 대통령 후보와 함께 단둘이 식사하는 모습이 공개되어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또한 조코위 대통령이 관용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주민들이 환호하자 창문 밖으로 손을 내밀고 손가락 두 개를 V자 형태로 만들어 흔드는 장면이 카메라에 찍히기도 했습니다. 이는 선거 기호가 2번인 프라보어와 기브란 후보를 지지하는 것으로 보여져 논란이 일어났으며 특히 선거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공무원에게 손가락 포즈 금지를 공표한 이후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의 중립성을 위반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었으며 일부에서는 대선 전에 조코위 대통령을 중립성 위반 혐의로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선거 전에 탄핵 절차를 진행하기에는 시간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조코위 대통령의 장남이자 부통령 후보인 기브란 라카부밍 라카는 제4차 대선 토론회에서 토론 상대로 나온 무하이민 이스칸다르와 마흐푸드 후보에게 오만한 행동으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토론회의 주제는 에너지, 천연자원, 농업, 환경, 원주민 커뮤니티를 위한 정책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토론회에서 마흐푸드 후보는 식량 안보 프로그램의 실패부터 재생에너지 목표 축소와 같은 환경 및 사회 문제에 대한 현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였습니다. 반면 기브란은 아버지인 조코위 대통령의 정책을 옹호하며 특히 조코위 경제정책의 중심인 다운스트림 산업 발전을 지속 이어가겠다고 답하였습니다. 하지만 기브란은 현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는 후보들을 반정부 세력으로 비난했고 특히 마흐푸드가 그린플레이션에 대한 질문에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다고 조롱하는 듯한 행동을 했습니다. 이에 사회자가 경고를 주자 비웃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인도네시아 정치 문화는 서로에 대한 배려와 정중한 의견 표현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후폭풍으로 소셜미디어에는 많은 시청자들의 비판이 올라왔습니다. 데이터 분석 컨설팅 회사에 따르면 토론 중 기브란에 대한 소셜미디어 게시물의 60%가 부정적이었으며 이를 통해 그의 토론 태도에 대한 불만이 많았다고 평가하였습니다. 반면 무하이민과 마흐푸드에 대한 평가는 각각 80%와 79%가 긍정적이었습니다. 토론 이후 기브란의 행동에 대한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토론의 핵심 이슈에 대한 정책 대화가 뒷전으로 밀렸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중요한 쟁점의 주제가 모든 논쟁에 밀려 뒷전으로 밀려난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보건사회보장청은 국민건강보험이 올해 사상 최대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수수료 수입과 보험금 지급액 사이에 18조 9천억 루피아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며 이는 기관 설립 이래 최대 적자입니다. 인도네시아 국민건강보험의 사용자 수는 전체 인구의 95.75%에 달하는 2억 6,730만 명이지만 이 중 약 5,300만 명은 지속적으로 재정적 기여를 하지 않는다고 압둘 카디르 위원장이 밝혔습니다. 압둘 위원장은 올해 약 18조 9천억 루피아의 적자가 예상되며 이는 보건사회보장청의 자산이 약화되어 향후 치료비를 지급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모든 이해관계자가 이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분석가들은 현재 보건사회보장청이 상당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만 수수료 인상, 혜택 축소, 정부 지원 등의 완화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수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기여금을 체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적자가 더욱 확대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보험업계 분석가는 해당 문제는 걱정할 수준이 아니며 막대한 의료 비용과 보험료 징수의 비효율성으로 인한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민건강보험 초기부터 제기되어 온 문제이며 수수료 인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싱크탱크 인도네시아 파이낸셜 그룹의 수석 연구원은 국민들이 국민건강보험이 정부 지원이 아닌 사회보험기관이라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도록 금융 이해도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자카르타 반둥 고속철도가 운영 첫 해에 3조 1,500억 루피아의 적자를 예상하고 있다는 보고가 나왔습니다. 프로젝트를 주도하는 컨소시엄인 KCIC는 올해 2조 루피아의 수익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며 이 중 95% 이상이 티켓 판매에서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비스 운영 비용, 대출 이자 지급, 세금 의무 등으로 인해 총 5조 1,600억 루피아 이상의 지출이 예상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KCIC는 신용부도 수합을 통해 3조 4천억 루피아를 확보할 예정입니다. 전문가들은 확보될 자금이 은행 대출에서 나올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고속철도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국영기업들, 특히
특히 국영철도공사에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적자가 수십 년 동안 지속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국영기업의 투자 계획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일각에서는 고속철도의 경로를 수라바야까지 확장하여 더 많은 탑승객을 유치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자는 의견도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엄청난 자금이 필요할 것이고 현재 상황을 고려하면 정부가 국영철도공사에게 더 많은 대출을 받도록 허용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한편 고속철도 확장에 대한 관심은 차기 대통령의 정치적 결정에 달려있을 것이며 3명의 대통령 후보 중 어느 누구도 캠페인 계획에서 이를 우선순위에 두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고속철도 프로젝트의 연속성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 세계 니켈 가격이 2021년 이후 최저 수준에 도달하면서 세계 니켈 생산 1위인 인도네시아의 니켈 산업이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지난 23일 기준 런던 금속거래소에서 니켈 가격은 톤당 16,007달러로 이는 1년 전 가격에 비해 절반 수준이며 2021년 이후 최저 수준입니다. 이에 인도네시아 니켈광업협회 사무총장은 니켈 가격이 톤당 15,000달러 이하로 떨어지면 생산 단가에 미치지 못해 손해라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가격 하락의 원인으로 전기차 수요 증가가 예상보다 느린 점과 니켈 공급 과잉이 주요 요인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기차 판매 증가율은 올해 잘해야 20%대로 둔화할 것으로 예상되며 중국의 비아디와 테슬라가 니켈이 필요 없는 리튬인 산철 배터리를 사용하면서 니켈 수요가 더욱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인도네시아는 니켈 정제련 사업을 키우겠다며 니켈 생산을 계속해서 늘리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니켈을 단순 광물로 팔기보다는 국내에서 정제련을 통해 제품 형태로 수출하는 것이 부가가치를 높이고 관련 산업을 키울 수 있다며 2020년부터 니켈 광물 수출을 금지했으며 대신 대규모 투자를 통해 정제련 산업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에 BMO 캐피털 마켓의 원자재 연구 담당자는 글로벌 니켈 시장의 압박이 점점 더 또렷해지고 있다며 지난해 과잉 공급에 따라 니켈 시장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일시적 또는 영구적인 추가 생산량 감축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니켈광업협회는 니켈 불법 수출도 니켈 가격에 악영향을 준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국내와 국제 가격 차이로 인해 밀수출하는 것이 국내 유통보다 더 비싸게 받을 수 있어 중국으로 불법 수출이 계속되고 이 때문에 국제 가격이 더 내려가는 악순환이 계속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의 철강 산업이 매우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동남아시아 최대의 경제대국으로 2022년에는 전 세계 16위의 철강 생산량을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성장세는 철강 제품의 수출 증가에 크게 기인하였으며 2021년 11월까지 철강 제품의 수출 가치는 196억 달러에 달했으며 이 중 61억 달러의 이익을 창출했습니다. 이는 인도네시아 정부의 규제가 철강 산업의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철강산업협회에 따르면 철강 부문은 2021년에 약 120억 달러 상당의 투자를 기록했으며 2022년에는 152억 달러로 더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성장은 국내 철강 수요의 증가와 특히 다운스트림 철강 부문의 수출 급증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업스트림 사업, 특히 탄소강은 아직 인도네시아의 국내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어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통계청이 보고한 바에 따르면 철강 수입량은 2020년 390만 톤에서 2021년 480만 톤으로 23% 증가했습니다. 이는 불공정 무역 관행, 특히 덤핑 및 관세 조작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에 인도네시아 정부는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입 대체 프로그램, 국산 부품 사용을 장려하는 프로그램, 품질 보증을 위한 의무 S&I 등 다양한 정책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는 국제 철강 수출국으로부터 탄소강을 계속 수입하고 있으며 철강 수입은 인도네시아에서 두 번째로 큰 비석유 및 가스 수입 품목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편 인도네시아 통계청에 따르면 철강 제품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인도네시아에서 세 번째로 큰 수출 상품으로 부상하여 다른 주요 수출 제품을 제치고 인도네시아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철강 산업의 위상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UN 난민기구에 따르면 지난해 바다로 나선 로힝야족 난민 4,500명 중 약 570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되었습니다. 이들은 주로 방글라데시나 미얀마에서 출발해 인도네시아 등으로 가려 했습니다. 2022년에는 3,500명 이상의 로힝야족 난민이 배에 올랐으며 348명이 사망했다며 지난해에는 1년 전보다 바다로 나서거나 사망한 사람이 모두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사망 실종자 수는 2014년 이후 가장 큰 규모라고 덧붙였습니다. UN 난민기구는 지난해 바다에 나선 로힝야족 난민 8명 중 1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안다만해와 벵골만은 세계에서 가장 치명적인 수역 중 하나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바다에서 목숨을 잃지 않더라도 배에서는 각종 성폭력과 학대, 착취 등이 벌어진다고 전했습니다. 바다를 건너 무사히 여정을 마친 이들 중 64%는 인도네시아에 도착했으나 인도네시아에서는 로힝야족 난민의 대거 도착으로 갈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최근 인도네시아 해군은 로힝야족 난민이 탄 보트를 영해 밖으로 쫓아내기도 하였습니다.
유엔 난민기구는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안다마네와 벵골만 인근 국가의 로힝야족 난민을 위한 긴급 조치를 취하도록 촉구하였습니다. 이는 이들이 타는 배가 낡은 목선이라 엔진 고장 등으로 바다에서 표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유엔 난민기구 대변인은 바다에서 조난된 사람을 구하는 것은 국제해양법에 따른 오랜 의무라고 강조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